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브릿지 회로죠, 브릿지. 브릿지 회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대각선의 곱이 같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하고 평형이 되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이 같아야 되지,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한 것이 이쪽하고 이렇게 곱한 거하고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 보세요. 오음과 오음이죠.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로 같아야 돼요. 다음 것도 브릿지입니다. 그림과 같이 절점 A와 절점 B, 절점 A와 절점 B에 대한 전압이 같다.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 부분의 전압이 같다는 이야기가 곧 브릿지 평형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의 곱을 찾으시면 되겠죠. 펴보면 돼요. 즉, 이 부분의 점을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옮겨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R1이 되겠네요. 다음에 여기는 R4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각선의 곱을 찾으면 돼요. R3, R4하고 곱해야 되겠죠. R1, R2하고 곱해야 되겠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오음으로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음으로 된 거.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브릿지가 평형이 되기 위한 Z값을 구하라. 역시 복소수의 연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곱해줘야 돼요. 즉 2-j의 4하고 그 다음에 2-j의 3하고를 곱해줘야 돼요. 2 플러스 j의 4하고 2-j의 3하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j의 2하고 z하고 곱했을 때 같다라고 하는 거죠. 대각선의 곱이죠. 대각선의 곱.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z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소수의 연산만 하면 돼요. 2 플러스 j의 4에다가 2-j의 3을 3 플러스 j의 2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계산기만 눌러주면 돼요. 계산기만.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요? 4-j의 2 값이 나오죠. 계산기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역시 브릿지 평형 조건이죠. 이 문제는 평형 조건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C1하고 R3하고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C1이니까 C1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오음으로 바꾸니까 J오메가 C1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다음에 C2예요. C2는 어떻게 돼야 돼요? J오메가 C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오음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곱이 같다 그러면 J오메가 C1분의 1에다가 뭐가 곱해줘야 되죠? R2가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J오메가 C2분의 1에다가 뭐가 곱해져요? R1이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J오메가 C분의 1, J오메가 C분의 1 되어 있는 그 부분 J오메가 C가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결국 뭐예요? R1, C1은 R2, C2에 대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다음 회로망 해석입니다. 회로망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선형 회로망, 또 시변, 시불변 이런 걸 따지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선형 회로망 해석이다라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이러한 선형 회로망에는 이제 그 전화번이라고 하는 소스가 있고요. 전류원이라고 하는 소스가 있죠. 그래서 전화번에 대한 거하고 전류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의 전화번하고 이상적인 전화번하고는 어떤 부분이냐? 이상적인 전화번은 전압을 일정하게 계속 드롭 없이 전압 강압 없이 보내줄 수 있는 것. 얘를 이상적인 전화번이라고 얘기한다면 실제의 전화번은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 내부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것 때문에 표현되는 것을 실제에 대한 전화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 때문에 드롭이 생깁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원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만큼 떨어지는 거죠. 원칙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죠? 선형하고 비선형, 시변하고 시불변 구분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일정하죠.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불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지 않죠. 전압이 일정하죠. 이렇게 전압이 일정한 관계를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비선형이라고 그래요.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형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시불변 소자고 비선형 소자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실제 해석을 해보는데요. 이런 그 회로망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대분항의 등가하고 다음 노튼 등가하고 다음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지금 보는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중첩의 원리로 구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중첩의 원리로 구하는 게 아니라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대분항의 등가, 노튼 등가. 대분항의 등가는 전압원으로 변환하는 거죠. 노튼 등가는 전류원으로 변환하는 거고요. 각각의 전압원 변환이나 전류원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를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대분항의 등가가 되는 거예요. 등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그림 B가 전압원입니다. 이걸로 등가를 해주는 거예요. 뭐를? A를 B로 등가하는 거예요. 값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값이 같느냐? 여기 양단에 대해서 합성저항을 구한 것이 여기 양단에 대해서 합성저항을 구한 것 같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합성저항을 구할 때 전압원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을 해요. 그러니까 전압원은 단락 상태가 되죠.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류원은 개방해요. 그러니까 전압원은 여기도 단락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두 개가 저항이 같아야 된다면 지금 여기서는 저항이 R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회로에선 저항이 뭐가 보여요? 2하고 3하고가 여기서 단락되어 있으니까 요 점, 즉 이거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하고 3이 병렬 연결에 0.8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항은 이렇게 되죠. 2하고 3이 병렬 연결에 0.8이 직렬 연결된 거예요. 그 저항이 서로 같은 거예요. 등가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겠나요? 그래서 이걸 대분항의 등가를 해보니까 1.2에다 0.8을 더하니까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은 2가 되는 거예요. 저항은 2. 이게 이제 대분항의 등가에서 등가 저항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양단의 전압을 구하는 거죠.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의 전압. 여기 전압은 몇 볼트 걸릴까요?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전압은 몇 볼트 걸릴까요? 자, 전압을 구할 때는 말이죠. 개방단의 전압입니다. 개방단.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개방단이에요. 단락하면 전압이 안 걸리죠? 개방해야 돼요. 개방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0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내부 저항 R에서는 전압 강화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만큼에 걸리는 전압이 2가 R에서 전압 강화가 안 생기니까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0.8에서 전압 강화가 안 생기니까 개방단에서는 전류가 0이니까요. 3오hm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3오음에는 전압이 얼마나 나타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걸 보면 간단해요. 3V가 2오음하고 3오음의 직렬로 연결돼서 공급하니까 어디에? 3오음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주면 되죠. 이것은 이제 전압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해요. 2오음하고 3오음인데요. 저항에 비례하죠. 전체는 전압으로 5V가 했죠. 걔가 3V가 됩니다. 이만큼이 곧 뭐하고 똑같아요? 2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여기 나타나는 전압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은 얼마예요? 3이 되고 저항은 얼마죠? 2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대분항의 등가라고 하죠. 이런 대분항의 등가를 할 수가 있어야지만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25옴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뭘 구하라? 전류를 구하라 그래요. 이건 중첩의 원리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문제를 중첩의 원리로 구하라, 노튼 등가로 구하라, 대분항의 등가로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중첩의 원리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운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대분항의 등가로 만약에 구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죠. 25옴에 흐르는 전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분항의 등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 여기에 대한 얼마요? 25옴의 저항을 연결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저항값에 여기에 25옴을 더해주고 나서 여기에 전압의 값을 공급해 준 거 요걸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저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류원은 개방하고요. 전압원은 단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5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전압이 얼마 걸리냐? 이때 전압을 구할 때는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원 양단의 전압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 다음에 전압은 10V에서 전압을 얼마로 공급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죠. 오히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중첩의 원리를 구하는 방법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 이걸 이용해 보는 거예요. 중첩의 원리가 그럼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중첩의 원리는 지금처럼 전압원과 전류원이 두 개가 있다면 요 밑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을 때는 전압원 하나가 공급하는 전류, 즉 다시 말해서 10V가 흘러가는 전류 요걸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야? 이 3A가 흘러가는 전류 요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A가 흘려주는 전류하고 10V가 흘려주는 전류가 같은 지점에 흐른다면 그 두 개를 중첩시켜 주는 거예요. 겹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을 구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전류다라는 얘기예요. 이때에 항상 전압원이 하나만 있거나 전류원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압원이 하나만 있다면 전류원을 제거해야 되고요. 전류원이 하나만 있다면 전압원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거하는 전압원은 단락해야 되고요. 제거하는 전류원은 개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압원만이 있는 회로를 하나를 그려보세요. 이것이 5가 있고요. 이것이 얼마예요? 10V가 있는 거죠. 요게 전압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전압원만 있는 거예요. 전류원 떼버린 거예요. 여기 전류원은 개방한 거죠. 요 부분은 뭐가 된 거다? 개방된 거예요. 전류원은. 그리고 25옴이 있죠. 25옴. 여기 25옴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10V 이렇게 하면 전류 구할 수가 있죠. 얼마입니까? 25분의 10이 되죠.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구해요? 전류원만 존재해요. 전압원은 단락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전류원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압원은 뭐가 됐다? 단락된 거죠. 그러면 여기 5고 여기 20이에요. 3A인데 3A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류 분배죠. 전류 분배가 돼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돼요. 그게 얼마인가?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5에다가 20이죠. 20이니까 남의 거 5에 전체 전압 전류 3이죠. 그래서 얘는 25분의 15예요. 중첩의 원리는 바로 뭐냐? 이런 25분의 10하고 25분의 15가 있다면 그 두 개를 더해 주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실제 전류는 25분의 10하고 25분의 15, 25분의 15 이걸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A가 중첩의 원리에서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다든지 대분항의 정리를 이용한다든지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회로망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대분항의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밀만의 정리라고 하는 것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중첩의 원리에서 계산을 해보면 5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라고 하면 먼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전압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쪽 전압은 하나만 있다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단락이 되겠죠. 단락. 여기가 단락이 되잖아요. 단락. 나머지는 단락되죠. 그러니까 요 5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단락되어 버렸네요. 단락되면 그 전압은 뭐가 돼요? 제로가 되죠. 제로. 단락되면 전압은 뭐가 된다? 그 지점이 단락돼 버리면 그 지점엔 단락점에는 전압이 제로가 돼요. 그 5옴의 양단엔 전압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다 어디로 가버려요? 단락된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자, 그렇게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해야 되느냐? 나머지 전압원이 단락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요거는 그대로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 밑에 방향이 플러스죠. 밑에 방향이 플러스죠. 이렇게 돼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여기가 단락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단락된 거죠. 여기가. 그러면 5V가 밑에 방향이 플러스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대로 걸리죠. 5V가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V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5V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류는. 5분의 5가 되죠, 5분의 5. 5V가 걸렸으니까 저항도 5oh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V가 걸리니까 저항이 5에 전압이 5잖아요. 그러니까 1A가 되죠, 1A. 0V가 걸릴 때는 이거는 뭐 우리가 0A가 되니까 이해가 뭐 금방 되죠.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5V가 되면 5분의 5가 되잖아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거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계산해 보니까 0하고 1하고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A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뭐다? 중첩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 쉽죠?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첩의 원리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렇죠? 중첩의 원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첩의 원리는 복잡하겠죠. 지금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제 중첩의 원리로 구하는 것보다는 대분항의 등가를 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분항의 등가를 해주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대분항의 등가를 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대분항의 등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각각 어떻게 해준다? 대분항의 등가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분항의 등가는 이렇게 이런 걸로 만들어 주는 거죠. 또 우측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류 방향을 보세요.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보세요.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1ohm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연결되어 있다? 1ohm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대분항,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대분항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부분을 잘라야겠죠. 이 부분 자르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해요? 단락하는 거죠. 단락하면 여기에 2ohm하고 여기 2ohm이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잘라져 있으니까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병렬이면 1ohm이 되죠.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에 6V가 여기 6V 공급했잖아요. 그게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죠. 그럼 전압이 반반 걸리네요. 반반. 그러니까 얼마야? 2V가 되죠. 아주 3V가 되죠. 반반이니까 6V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분항의 등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잘라보세요. 이 부분. 여기를 자르면은 전류원은 어떻게 돼요? 개방하죠. 전류원 개방하면 당연히 저항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얘도 1ohm이 되는 거예요. 전압은 어떻게 돼요? 1A가 1ohm에 9A가 흐르죠. 1ohm에. 이렇게 루프 보세요. 루프를 돌려보면 1ohm에 9A가 흐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V가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9니까. 그리고 전류가 위쪽이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림이 등가가 됐어요. 이쪽이 플러스 9V, 이쪽이 마이너스
요 반대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V죠. 이걸 기준으로 보면 즉 반대 방향의 3V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3V를 제거해 버리면 여기는 몇 볼트가 된다? 빼기 3이 되니까 6V가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6V에 저항이 얼마가 됩니까? 3ohm이죠. 요거 3개 더하니까 3. 그래서 전류 I는 얼마예요? 6V를 3으로 나눠주면 2A가 흘러요. 이 2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2A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전류가 반대 방향이죠. 우리가 구한 전류하고 반대 방향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해서 각각의 대분항의 등가죠. 2번 하는 거예요. 대분항의 등가 간단한 거 2번을 이용해서 구하면 쉽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 중첩의 원리가 복잡하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회로망 해석이에요. 자, 지금처럼 보는 것이 이제 대분항의 등가죠.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대분항의 등가도 마찬가지예요. 개방하면 여기 개방하면 R만 보이죠. 여기 개방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단락되어 있으니까 요 2하고 요 3이 무슨 연결되어 있죠? 병렬 연결된 거죠. 그 병렬 연결에 0.8이 직렬 연결이죠. 0.8에다가 여기 뭐예요? 2하고 3에 2 곱하기 3이죠. 따라서 2 곱하기 3을 하니까 2가 되죠. 1.2에 0.8을 더하니까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압은 얼마예요? 전압은 얼마예요? 10V가 2ohm하고 3ohm에 나눠 걸리죠. 우리가 3ohm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자기가 3에다 전체 전압 10V에 그러니까 얼마? 6V가 걸리죠. 그래서 6V하고 2ohm이 답이 되겠죠. 6V하고 2ohm이 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념 잡히죠?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 문제는 노튼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튼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 대분항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대분항으로 바꿀 때는 개방단에 대해서 구했죠. 여기 양단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 뭘 계산했느냐? 개방단 전압을 구했어요. 그리고 개방단 합성 임피던스죠. 이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구할 때 노튼 등가를 구할 때 요 임피던스는 요 저항이죠. 요 저항은 뭐야? 개방단 똑같아요. 대분항을 구할 때하고 똑같아요. 개방단 임피던스. 그런데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락해야 돼요. 단락해야 요 전류가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죠. 마찬가지로 단락해야 돼요. 단락해야 전류가 단락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예요. 여기는 단락해가지고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노튼이에요. 그러니까 노튼을 하게 되면 당연히 15ohm이죠. 개방단이니까. 그러니까 요 R은 얼마예요? 당연히 10이 돼요. 근데 전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단락하면 I가 그대로 이쪽으로 오죠. I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I3라고 했나요? IG라고 했군요. IG라고 했으면 IG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IG는 뭐예요? 이걸 단락했을 때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다는 거죠. 단락하니까 얼마? 10분의 5죠. 저항은 10이고 전압은 5잖아요. 단락할 때 흐르는 전류. 저항은 10이고 전압이 5잖아요. 그럼 요점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얼마예요? 10분의 5예요. 그러니까 0.5가 되겠죠. 따라서 전류는 0.5가 되고 그다음에 내부 저항은 얼마죠?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노튼 등가예요. 노튼 등가의 전류는 단락시 흐르는 전류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 단락시, AB점 단락시 전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대분항하고 똑같아요. 개방단, 전압은 단락하고 전류한 개방하고 전류한 개방하고 전압은 단락하고 요걸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합성 저항 구하는 거죠. 개방단 저항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밀만의 정리죠. 그러니까 전압원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요. 밀만의 정리는 VN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두 개라면 어드미턴스 Y1 더하기 Y2분의 전류를 구하는 거죠. Y1, E1 더하기 Y2, E2 이렇게 되는 것이 중성점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중성점 전압. 여기에 대한 VN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3이고 얘가 6이면 얘는 5ohm이죠. 임피던스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면 3분의 1 더하기 얼마요? 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Y1, E1 즉 요게 E1이죠. E1 여기가 Y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E1 이걸 곱해주는 거죠. 다음 얼마요? 6분의 1에다가 E2 10이죠. 이렇게 요게 E2가 되겠죠. 여기 Y2가 되겠죠. Y니까 어드미턴스가 반대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6분의 12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기 꾹꾹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기 꾹꾹 눌러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밀만의 정리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이거 계산해보니까 10 나오죠. 10. 10이에요. 자, 만약에 계산기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6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위에가 2가 되겠죠. 이걸 6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8이 되겠죠. 그래서 다 6으로 약분시켜 버리세요. 6으로 약분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럼 얼마야? 3분의 얼마죠? 3분의 18에다가 12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30이 돼가지고 3분의 30이 되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통분을 해서 구해도 답은 됩니다. 자, 지금은 얘가 밀만의 정리죠.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를 구하는 것은 뭐 중성점 전위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VN이죠. 그걸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VN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12가 하나 있고요. 3이 하나 있고요. 5가 하나 있죠. 그래서 밀만의 정리는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12분의 24죠. 12분의 24죠. 그 다음에 3분의 6이 되죠. 3분의 6이 되는데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5분의 10이죠. 이거는 5분의 10이죠. 기준하고 같아지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방향이 반대인 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요 부분은 방향이 반대다라고 해서 계산해보면 37분의 걔가 120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정리되겠죠? 자, 이거는 가역정리입니다. 가역정리. 가역정리, 상반의 정리, 가역정리죠. 가역정리는 무슨 얘기냐면 회로망이 무엇인지는 관계없어요. 여기에 있는 회로망이 무엇인지는 관계없는데 이쪽에 300V를 가했다. 그래서 이쪽에 30A가 흐른 거예요. 이때 얘 반대로 여기다가 300V를 가하면 여기도 뭐가 흘러요? 30A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200V를 가하면 그럼 여기는 얼마야? 20A가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이 같다는 얘기죠. 1차에 전압을 가해서 2차에 흐르는 전류나 2차에 전압을 가해서 1차에 흐르는 전류나 그 비는 어떻다? 동일한 거죠. 이걸 가역정리라고 그래요. 요거 두 개 곱한 거하고 요거 두 개 곱한 게 서로 곱한 게 같더라는 얘기죠. 그걸 생각하면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요렇게 같다면 요렇게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 비율이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가역정리라고 합니다. 가역정리는 그래서 회로망이 있었다. 회로망이 있었는데 뭔지는 몰라. 이런 회로망이 있는데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여기에 200V를 가하면 이쪽에 10A 흘렀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100V를 가하면 이쪽에 몇 A 흘러겠어요? 몇 A 흐르겠어요? 비율이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아요. 200일 때 10이면 100일 때는 얼마예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5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그 크기가 같아요. 5 곱하기 200 한 거나 100 곱하기 10 한 거나 둘 다 1000이라는 거죠. 똑같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가역정리라고 한다. 가역정리. 정리하세요. 자, 관행도 문제 한번 보죠.
자, 이상적인 전압원과 이상적인 전류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내부 저항이 단락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전류원은 우리가 개방 상태죠. 내부 저항이 무한대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고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0이다. 실제는 약간씩 존재하고요.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로의 선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 즉 입력과 출력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거하고 선로의 선형성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중첩의 원리가 선형성에 가장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중첩의 원리인데요. 전압원하고 전류원이 있는데 전압원은 단락돼야 되죠. 여기가 단락되면 전류는 세 개가 다 합쳐지죠. 이 전류하고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합쳐지죠. 합쳐져서 이쪽으로 전류가 몇 암페어 가죠? 10하고 2하고 3하고 더하니까 15암페어가 흘러가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이제 전류원은 존재하면 전압원을 단락하니까 15암페어가 흐르는데 그러면 전압원만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원만 존재하면 이걸 지워볼까요? 전압원만 존재했다라고 하면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 요거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요거 전류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개방돼 있죠. 여기가 개방돼 있죠. 여기가 개방돼 있죠. 그래서 회로가 형성이 안 돼요. 회로가 형성이 안 돼요. 즉 전압원만 있을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왜? 전류원이 다 개방돼 버리니까. 그래서 전압원은 여기서는 아무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만 있어요? 전류원만 있는 것만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전류원만. 이것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죠? 15A가 저항이 흐르는 전류다. 이것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로 풀면 돼요?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는 어떻게 한다?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각각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각각의 전류를 구해서 그 분포를 합한 거. 이것을 갖다가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대분항의 등가 또는 노튼 등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때에 AB에 대한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단자 AB 사이에 대한 전압. 먼저 전압원을 단락해 볼게요. 전압원을 여기를 단락한다라는 이야기죠. 단락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단락하면. 단락이면 여기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두 점에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걸려요? 안 걸려요? 단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오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에 뭐가 오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뭐예요? 단락이 되면 단락점은 뭐가 된다? 0V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0V. 일단은 하나가 0V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전압원만이 존재하고 전류원이 개방되는 거예요. 여기가 끊어진 거죠. 그럼 여기 전압원만이 존재하잖아요. 얼마가 존재해요? 2V죠. 2V. 그럼 여기는 몇 볼트예요? 2V가 존재하죠. 그래서 두 개 더 하니까 얼마예요? 2V. 2V.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압이 얼마가 된다? 2V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압원 하나만 있을 때 전압 구하고 전류원 하나만 있을 때 전압 구하고 그것을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전압이 되겠죠. 정리가 되죠. 그런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뭘로 구하면 돼요? 중첩의 원리로 구하면 돼요. G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G2에 흐르는 전류. G2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단해요. 전류의 방향이 서로 하나가 반대가 되고 있어요. 전류의 방향이.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이 15A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는 아랫방향으로 30A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쇄되죠. 얘가 상쇄돼서 없어지고 15A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15A가 여기서 분배가 되죠. 이쪽으로 분배되고 이쪽으로 분배되죠. 자, 컨덕턴스의 전류는 어떻게 돼요?
I는 컨덕턴스에는 R분의 V, GV죠. 그러니까 I는 컨덕턴스에 비례합니다. 컨덕턴스에 비례해요. 따라서 컨덕턴스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흐르는 전류? G2, 즉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요. 걔는 비례거든요. 그러니까 컨덕턴스 G1 플러스 G2분의 G2의 전체 전류 I가 되어야 우리가 I2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컨덕턴스 G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컨덕턴스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15죠. G1이 30모, 15모. 자기 거 15에 전체가 몇 암페어라고 그랬어요? 요 30하고 요 15하고 서로 상쇄되고 15만 남는다 그랬죠. 15가 전체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5암페어. 5암페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진 않죠? ix 값을 구하라 다음 회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ix 값. 즉 9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죠. 9옴에 흐르는 전류. 이것도 중첩의 원리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대분항의 등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첩의 원리가 편하니까 중첩의 원리를 구해보세요. 중첩의 원리를 구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류원이 개방이 되겠죠. 개방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6 더하기 9분의 3이죠. 6 더하기 9분의 3이 되죠. 얘가 12분의 3이 전류가 되는 거야. 15분의 3이죠. 15분의 3이. 15분의 3이 전압원을 두고 전류원을 개방했을 때. 전류원. 어떻게 했을 때? 개방했을 때. 즉, 이 전류가 얼마 나오는가? 계산해 보니까 0.2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원만이 존재해요. 전압원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단락해야 되겠죠. 요거를 회로를 바꿔보세요. 전압원을 단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압원은 단락된 게 여기가 단락되죠. 그럼 전류가 2A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서 전류는 저항이 어떻게 하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전류 I는 이거는 어떻게 된다? 얘가 6옴하고 9옴의 반비례니까 6에다 전체 전류가 2A죠. 이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얘 계산해 보니까 6이 12에다가 더하면 15죠. 15분의 10이니까 0.8이 돼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0.2하고 다음에 0.8 이거 하고 서로 더해주니까 얼마죠? 1. IX가 얼마가 된다? 1A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중첩의 원리. 자, 다음 이거는 전류원이 하나인데요. 여기에 흐르는 I1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I2 구하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좌우가 대칭이죠. 좌우가 대칭이고 여기서 보면 지금 가리키는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10A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 이야기는 요 전류하고 요 전류가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10A가 되겠죠. 이 이야기는 I1하고 I2를 더하면 10이 된다는 것은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I1하고 I2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더해서 10이 되는 거 찾아보세요. 얘 20이고 얘 15고 얘 15니까 더해서 10이 되는 것은 1번밖에 없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뭐죠? 2옴의 단자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2옴의 단자전압이 구하는 문제도 중첩의 원리로 구해도 되고요.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자, 2옴의 단자전압을 구할 때 첫 번째 전류원을 개방한다. 전류원 개방. 전류원을 개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회로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돼요. 얘가 2고요. 얘가 1이고 3V입니다. 이때 얘 2옴의 전압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걸려요? 전압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1 더하기 2분의 자기 거 2의 전체 전압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볼트가 걸려요? 2볼트가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원만 있어요. 전류원만. 그 전화번호를 탈락하죠. 전화번호를 탈락하면은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단락이죠. 그리고 전류가 위로 얼마가 가고 있어요? 위로 6A 가죠. 6A. 그러면 1과 2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반비례죠. 1과 2에. 따라서 1 더하기 2분의 2쪽이니까 남의 거 1에 전체 전류가 6A죠. 전체 전류가 6A라고 그랬잖아요. 6A하고 반비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이온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온 쪽에서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면 거기에 전압강화를 해주면 되겠죠. 즉 3이 되니까 6V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6V. 이해됩니까? 2옴 쪽에 흘러가는 전류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2옴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계산해보면 이게 3이니까 2가 되죠. 2가 되네. 2가 3이니까 2가 되네. 전압은 얼마야? 전류는 2A죠. 전류는. 전류가 2A 나와요. 그럼 2A에 대한 이쪽으로 2A가 그러니까 전압은 얼마죠? 전압은 4V가 되겠죠. 뭐 2는 4니까 단자전압을 구하는 거죠. 4V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2V, 여기 4V, 이 4V가 되는 이유는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4V니까 4V하고 더해주면 얼마죠? 두 개를 더해주면 6V, 6V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압이 얼마가 된다? 6V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전류를 구해서 전압을 구해가지고 전압을 두 개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건 뭐냐? 등가 전압을 구하는 거야. 7옴 양단의 등가 전압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 잠깐 지워볼게요. 7옴 양단의 전압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7옴 양단의 전압을 구하려면 잘 보세요. 전류원이 개방되면 회로가 구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압원은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류원이 개방되면 전류가 7옴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4V는 단락해놓고 보면 되고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4V는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면 단락하면 1A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7V에 대한 전압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선이 전압가가 생기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는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극성이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극성이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예요. 즉 1A가 7Ω에 흐르니까 7V가 되고 극성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네거티브 7V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12V의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래요.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력, 전류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원은 어떻게 해준다? 개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전압원만 보면 여기 2옴은 아무 필요가 없죠. 개방을 해놨으니까. 이쪽은 개방되어 있으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요거 12V거든요. 요거 얼마야? 3옴이죠. 소비되는 전력, 이건 얼마야? R분의 V제곱이죠. 즉 3분의 12의 제곱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력이 된다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예요? 48W가 소비되는 전력이 된다.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력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전압원만이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대분항의 정리인데요. 대분항의 정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전압원으로 등가하는 것을 대분항의 정리라고 그러죠. 여기에 ZG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V가 있다는 거죠. 자, 내부장을 Z라 그러고 개방 전압을 2라고 했네요. 그럼 이걸 2라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요 회로에다가 하나를 연결을 해줘요. 무엇을 연결했느냐? 부하저항 Z를 연결했죠. 요건 Z0라 그러고요. 부하저항을 Z를 연결했어요. 이때에 흐르는 전류, 그걸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런다면 I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직렬이니까 Z0에다가 Z를 더해주고 전압은 얼마예요? 그림상에서 보면 2가 걸리겠죠? 요 두 개의 전압은 직렬이고 여기에 2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것도 대분항의 등가예요. 그러면 대분항의 등가인데 임피던스는 여기가 내부에 6 플러스 J의 8이 있어요. 외부에는 2 마이너스 J가 있죠. 이게 임피던스가 당연히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연결이 되어지면 당연히 직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얼마가 된다? 임피던스 Z는 6 플러스 J의 8에다가 더하기 2 마이너스 J의 2를 해준 거와 같죠. 임피던스잖아요. 그리고 전압. AB의 단자 전압이 50V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전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50V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요걸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4-J의 3이죠. 즉 5가 나온다는 얘기죠. 4-J의 3이라는 이러한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를 연결했을 때 임피던스 부분을 통해서 E-J의 이 부분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런 전류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것도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대분항의 등가 이렇게 가면 돼요. 이러면 대분항의 등가예요.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노튼 등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분항의 등가나 노튼 등가는 어떻다? 서로 쌍대 관계이죠. 대분항과 노튼은 뭐예요? 쌍대라 그랬죠. 대분항 등가하고 노튼 등가. 이쪽은 노튼이죠. 이쪽은 대분항이죠. 그게 서로 쌍대다 이거예요. 쌍대. 상반되죠. 결과는 같은데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쌍대성이다. 쌍대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간단해요. 요거하고 요거는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개방하고 하나는 단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2밖에 안 나와요. 전압을 구해볼까요? 개방 단위니까 6V가 되죠. 그럼 I가 R 쪽으로 흐르니까 RI가 6V가 되면 되네요. 개방 단위 전압 6V니까. 즉 6V는 뭐가 돼요? RI예요. 2I가 되죠. 그러면 I는 얼마가 된다? I는 3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R은 2가 되고 I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분항의 등가를 해도 되고 노튼 등가를 해도 되고 어차피 쌍대성이니까.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노튼 등가를 대분항으로 등가로 환산한다라고 해서 구해보면 뭐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노튼 등가를 대분항으로. 반대로 대분항의 등가를 노튼 등가로 바꿔서 계산해도 그 결과는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AB 간의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죠.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AB 간의 전압이라면 개방단의 전압이 되니까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12V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럼 6ohm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3에다가 6에다가 전체 얼마예요? 12V가 되겠죠. 요거예요. 요게 EAB. AB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이에요. 요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8V. 8V가 나오죠. 8V. 가능하죠? 자, 다음 그림은 역시 대분항의 등가예요. 대분항의 등가. 노튼 등가 해도 되고 대분항의 등가 해도 되는데 지금 대분항의 등가죠. 전류원이 주어졌네요. 전류원. 전압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류원은 어떻게 해요? 개방을 하죠. 그러면 7ohm하고 36이 무슨 연결돼 있어요? 여기 개방되니까
이 부분을 끊어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끊어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7옴하고 362가 병렬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7옴하고 3하고 6, 3하고 6이 병렬된 거죠. 얘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항값을 구해보니까 저항값은 얼마다? 9, 9옴이 저항값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압의 E 값을 구하라. 등가를 했을 때 등가 전압 E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압을 구한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렇죠. 그러면 3하고 6하고 거기에 몇 암페어 걸려요? 4암페어가 흐르죠. 그 3하고 6하고 무슨 연결이 됐어요? 3하고 6하고가 무슨 연결이 됐어요? 병렬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여기 떨어지는 전압 강화를 구해야 되니까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이 되겠죠. 거기에 전체 전류가 얼마 흘러요? 요거 4A가 흐르죠. 4A가 흐르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요걸 계산해 보니까 8V가 나와요. 그게 EAB라고 하는 전압이 되겠죠. RL 구하고요. EAB 구하는 거죠.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얘를 ES라고 했나요? 그러면 EAB가 아니라 그냥 ES라고 보면 되죠. ES.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V에 9옴, 8V에 9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대분항의 등가예요. 대분항의 등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하고자 하는 대분항의 등가 요거는 개방단 합성 임피던스예요. 합성 임피던스로 구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개방단 전압이죠. 개방단 전압. 노튼 등가는 단락시 전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피던스는 역시 개방단에 나타나는 임피던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잘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문제는 보세요. 브릿지 회로죠. 이걸 대분항의 등가를 해서 AB에 대한 저항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대분항의 등가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그 회로를 변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 A가 여기 있다고 보세요. 다음에 여기가 B가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전압이 요 안에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돼요. 똑같은 회로가 되나요? 전압이 그 안에 있다고 보면 정리가 되겠죠. 근데 전압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합성저항 구할 때는 전압원은 단락해버리죠. 여기 있는 이 전압원은 단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단락시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회로가 이러한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 회로는 저항이 직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저항이 얼마예요? 2 더하기 4분의 2 곱하기 4가 되죠. 이 부분에는 저항이 얼마예요? 합성 저항이 4 더하기 4분의 4 곱하기 4가 되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해요? 더해지는 거죠.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직렬 연결이니까. 따라서 그 더해보면 걔가 얼마가 된다? 3.3333 뭐 이렇게 나오나요? 즉 요게 나오죠. 요게 나오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해서 브릿지 회로의 대분항의 등가 합성 저항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은 전류가 전압에 비례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은 뭐냐? 이건 이제 선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대분항의 등가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대분항의 등가하고 쌍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라고 물은다면 노튼 등가가 쌍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전류원으로 바꾸고 있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노튼 등가입니다. 노튼 등가. 대분항의 등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역시 등가 저항 값을 구하라 그러면 전류원은 어떻게 해요? 전류원은 개방하고 전압원은 단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방해버려요. 다음 요거는 단락하죠. 요거 단락하죠. 단락하죠. 그러면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두 개가 병렬이죠. 2하고 2가. 그러니까 2분의 2가 돼서 1이 되는 거죠. 요거는 1하고 3이 병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이 되죠. 그래서 4분의 3이 되죠. 즉 1하고 4분의 3을 더해준 것이 합성저항이 되나요? 합성저항 R은 얼마가 돼요? 1하고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4분의 7이 되죠. 4분의 7. 4분의 7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뭐야? AB 사이의 전이차를 구하라 그러죠. AB 사이의 전이차를 구하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구한다고 그래요? 밀만의 정리가 되겠죠. 밀만의 정리. 우리 밀만의 정리 이해하시나요? 자, 글씨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30, 10, 30이죠.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가 30의 1, 10의 1, 30의 1이죠. 전류 구하는 거예요. 30분의 5가 되고 10분의 10이 되죠. 그러니까 30분의 5가 되고 10분의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30분의 5죠. 30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걸 밀만의 정리로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계산기 그대로 눌러줘요. 8 나와요. 8V. 이게 VAB예요. AB 간에 대한 전이차를 구하는 거죠. 이 회로를 요렇게 90도 돌려놓고 보면 되죠. 90도 돌려놓고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밀만의 정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음 것도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밀만의 정리는 뭐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AB의 전압을 구하는 건데 저항이 하나 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항이 하나 붙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전압이 하나 빠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가? 0V의 전압이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 놓고 보면 저항 1의 값이, R1의 값이 얼마냐면 1이죠. R2의 값은 얼마냐면 2죠. 그 다음에 R3의 값은 5거든요. 그러면 전압 주어진 게 110, 여기가 121이라면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하나는 1분의 1인가요? 저항분의 1이죠. 2분의 1인가요? 하나는 5분의 1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야? 1분의 110. 또 하나는 얼마야? 2분의 120. 또 하나는 뭐야? 5분의 0. 5분의 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냥 100V 나와요. 100V.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된다. 정리되겠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거는 얘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형 회로망에서 가역 정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읽어보면 AB 간에 100V의 전압을 가했는데 CD 간에 5A 전류가 흘렀대요. 여기다 100V를 가했는데 이쪽으로 얼마가 흘렀어요? 반대로 50V를 가하면 이쪽에 몇 암페어 흘러요? 2.5가 흘러야겠죠? 반으로 줄었으니까 얘가 가역정리입니다. 2.5.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가역정리 똑같아요. 가역정리. 요거 가역정리인데요. 보세요. E1을 가했는데요. I2가 흘렀어요. 그랬더니 E2를 가했는데요. I1을 흘렀어요. E1과 E2가 같다면 I1과 I2도 같아지겠죠? I1과 I2가 같아졌대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가역정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가역정리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가역정리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얘는 가역정리입니다. 가역정리예요. 오, 어떻게 돼요? 여기가 2원이 1이에요. 그랬더니
E2가 0일 때 I2가 나왔대요. 반대로 E2가 1이에요. E1이 0일 때 I1은 어떻게 될까요? 가역정리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그 전류가 어때요? 같아지겠죠? 요 가운데는 뭐로 보면 돼요? 그냥 잘라놓고. 여기는 뭐든 관계없어요. 이 회로는 뭐 저항값이 어떻게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얘는 그냥 회로망이에요. 회로망. 회로망 N이라고 보면 가역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크기는 서로 같다. 같다. 얘를 뭐라고 한다? 가역정리. 이렇게 부른다. 이해되겠죠? 가역정리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산교류예요. 다산교류. 자, 다산교류는 루트 3배 되는 개념 알고 계시면 되죠. 먼저 Y결선을 기억하셔야 돼요. Y결선. 이렇게 생긴 게 Y결선이죠. Y결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구하죠. 요 사이의 전압이 상전압이라고 하면 요 사이의 전압은 선간 전압이 돼서 상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면 그 전류가 그대로 이쪽으로 흐르죠. 그것을 선전류라 그러죠. 그래서 상전류하고 선전류는 같아요. 그리고 델타 결선이 되면 델타 결선은 이렇게 되겠죠. 델타 결선이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가 되겠죠. 상전류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는 선전류가 돼서 상전류의 몇 배가 돼요? 루트 3배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전압인데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그대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V로 보는 거예요. 이게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에 대해서는 선전류가 크고 Y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삼상교류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삼상은 평형이 되어지면 각각의 한 상당 120도 위상차가 있어요. 120도 위상차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요거가 R상이면 요게 S상이고 요게 T상이라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평형일 때는 제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면 그걸 불평형 삼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때는 대칭좌표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돼요. 비대칭 회로를 대칭으로 환산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삼상교류, 평형 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상교류에 대한 순식값의 벡터 합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평형이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합을 구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0. 0이 된다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이런 것은 뭐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들이 되겠죠. Y결선에서 전원의 각상의 전압이 100이라고 한다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Y결선에서는 상전압의 몇 배가 됩니까?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루트 3배의 100V죠. 그러니까 173.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밑에 문제 한번 보세요. 임피던스가 10입니다. 요게 임피던스 8 플러스 J의 6이죠. 그대로 둬도 관계없어요. 이러한 평형 Y 부하의 선간전압의 값이 200입니다. 그랬을 때 선전류를 구하라 그래요. 이게 부하죠. 전원의 값이 아니라 부하를 연결할 때는 Y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부하의 연결이 돼요. 되겠습니까? 요게 8 플러스 J의 6이죠. 즉 10의 임피던스 크기를 가지고 있죠. 8의 제곱, 6의 제곱을 하니까 10이 되는 거죠. 이때에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의 전압이 얼마인가?
200V를 가한 거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 즉 임피던스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0을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루트 3배 관계가 있으니까 200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이면서 상전류가 되죠. Y결선이니까. 그 전류는 얼마가 돼요? 200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것, 이걸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임피던스가 10이니까 8제곱, 6제곱 루트 씌워주면 10이 나와요. 그냥 복소수 계산해서 8 플러스 j에 6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얘가 얼마 나오는가? 11.5가 나옵니다. 11.5. 간단하죠?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동일하죠? 대칭 삼상 Y부하에서 자, 이제는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Y를 그리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그릴게요.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의 12입니다. 요게 Y결선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 부하에 전류가 10A가 흘러요. 이러한 임피던스에 10A가 흘러요. 10A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상에 전압강화 생기죠. 여기 전압강화 생기죠. 그 전압강화가 얼마입니까? 16 플러스 J의 12에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전압강화가 돼요. 그래서 그 전압강화에 요거는 16 플러스 12는 16의 제곱에 12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0입니다. 20. 20이에요. 20. 그렇죠? 따라서 25옴에 10A가 흐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0에 전압강화 계산하면 10A 흐르니까 얘가 몇 볼트가 된다? 200V가 걸려요. 그러면 선간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선간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루트 3배 200이죠. 그렇죠? 따라서 루트 3배 200 하면 346.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Y결선, 델타결선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간단하고 그림만 그려가지고 해석하면 아주 쉽게 갑니다. 자, 얘는 보세요. 삼상 3선식입니다. 선간 전압이 100V인 송전선에 임피던스를 델타 접속을 했습니다. 선전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선간 전압이 100이라는 것은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이 100이라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거죠.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한 상의 임피던스, 얘는 상의 임피던스죠. 일상. 그렇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상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죠. 한 상의 임피던스하고 한 상의 전압이잖아요. 임피던스 얼마예요? 5에 45도. 전압은 뭐예요? 100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상의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됐습니까? 그러면 선전류는 얼마입니까? 얘가 20A야, 20A. 마이너스 45도야. 선전류는 어떻게 돼요? 선전류는 루트 3배가 돼야 되겠죠? 루트 3배 얼마? 20A잖아요. 상전류의 몇 배? 루트 3배. 그러니까 20의 루트 3은 34.6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델타 결선인데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서도 구하라고 하는 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선전류는 이렇게 물어봤죠. 선전류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한 상이 R이야. 한 상이 얼마야? V야. 한 상이 R이야. 그렇다면 상전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가 상전류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럼 선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 R분의 V에 어떻게 해줘야 돼? 루트 3배 해줘야 걔가 선전류가 되겠죠. 간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델타 연결되어 있고요. 전압이 선간전압, 상전압, 상전압이라고 봐도 되죠. 델타니까 100V가 있어요. 선전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상전류부터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12 다음에 마이너스 J의 16이죠. 12 마이너스 J의 16이에요. 전압은 얼마예요?
100V잖아요. 100V. 그렇죠. 얘예요. 얘. 그럼 선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 얘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돼? 루트 3을 하면 되죠. 얘는 20이니까 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전류는 얼마? 5 루트 3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전력 구하는 거예요. 삼상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삼상전력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상의 전력, 한상전력 여기 곱하기 몇 배 해요? 3배를 해주면 삼상전력이 돼요. 그리고 공식으로 보면 전력 P는 델타든 Y든 간에 3배 한상 IP 코사인 세타죠. 한상의 몇 배가 된 거예요? 3배예요. 이거를 선간전압으로 환산하면 VL, IL 코사인 세타가 선간전압이 되겠죠. 그때는 루트 3배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죠? 요 놈은 3배 IP의 자승이 R이에요. 이렇게 한상의 3배를 할 수 있고요. 요 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R제곱에 X제곱에 VP의 제곱에 R 하면 이게 한상의 전력이죠. 단상 전력 거기에 몇 배예요? 3배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거 요번 실기 시험에서도 Y결선에서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 600W짜리 구하는 거 그게 나왔어요. 비슷한 문제 좀 이따 풀어볼게요. 실기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자, 요거 보세요. 3 플러스 J의 4죠. 델타죠. 자, 이때 얘 삼상 전력을 구하래요. 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P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R 자승에 X 자승에 한상의 전압의 자승의 R의 몇 배? 3배다. 그러니까 자 3제곱에 4제곱에 상전압이 돼야 되겠죠. 델타 결선이라고 얘기했고 200V니까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200V 제곱에 3이 되겠죠. 거기에 어떻게 돼요? 3배를 해줘야 되겠죠. 한상의 3배니까요. 이렇게 해서 삼상회로의 전력을 계산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를 계산하니까 14,400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에 14.4kg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동일합니다. 자, 델타죠. 전압이 주어지죠. 상전압이 되죠. 그러면 전력을 구하래요. 마찬가지로 한상의 전력이죠. R자승, 12의 자승에 X자승, 부사승이죠. 상전압, 상간전압 208이죠. 제곱에 12예요. 그리고 거기에 몇 배의 한상의 전력이니까 3배를 해야 델타에 대한 전력이 되겠죠. 아, 피상전력이라고 그랬네요. 피상전력이라고 그랬네요. 피상전력. 피상전력이면 이때는 여기가 12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가 들어가요? 임피던스가 들어가면 돼요. 임피던스. 얼마죠? 12의 제곱에 9제곱 루트 씌워주는 임피던스 크기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피상전력이 돼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얘는 얼마입니까? 8652 볼트 암페어죠. 피상전력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요번에 실기시험 문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합니다만 값만 바뀌어 있어요. 즉 J7이 마이너스 J의 32로 주어진 것 뿐이죠. 똑같아요. 자, 이때 소비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한상의 전력을 구해서 3배를 해주면 되거든요. 요거는 PA였죠. 요거는 P입니다. 그럼 임피던스가 한상이 얼마예요? 24, 7이에요. 그래서 24의 제곱에 7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간전압이 200이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나눠서 상전압이 되죠. V제곱에 R. 그리고 요게 몇 배를 해줘요? 3배를 해주면 돼요. 기본 개념만 적용하면 돼요. 기본 개념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얘가 얼마가 되나요? 1536이 되죠. 153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상의 전력에 몇 배를 해라? 3배를 해라. 정리되겠습니까? V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V결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V결선에 대한 출력이죠. V결선에 대한 출력. V결선에 대한 출력은 한 대의 용량에 몇 배를 해줘요? 2대로 하는 거니까. 한 대의 용량에 루트 3배가 되는 게 V결선의 출력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용률을 구하라 그러면 86.6%. 57.7%는 뭐가 되죠?
출력비가 되죠. 이용률과 출력비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제를 보면 이렇게 세 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 대가 고장이 되어서 V결선이 되는 거죠. 이때 출력은 얼마냐? 그러면 요게 한 대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P1이 50인 거죠. 그렇다면 V결선의 용량은 루트 3의 50인 겁니다. 즉 86.6이 V결선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삼상 용량이 되는 거죠. 50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정리되겠어요? 델타 델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V 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V 결선도 삼상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것도 삼상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전력계법입니다. 이전력계법. 전력계 두 대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이전력계법에서 전력계 두 대로 삼상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유효전력을 구해보면 유효전력은 기본 과정에서는 다 증명이 되는 것들이죠. W1, W2라면 W1 더하기 W2가 와트입니다. 무효전력 P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빼기가 되고요. 여기에 루트 3배를 하면 무효전력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만 구하면 피상전력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피상전력을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피상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2배의 루트에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 이게 피상전력입니다. 이게 볼트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력계법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전력계법에서 전력계 지시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죠. 물론 이거는 선간전압이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야? 선전류가 돼 있죠. 그렇다면 피상전력을 이걸로 구해도 되지만 피상전력은 루트 3배 VI로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으니까 루트 3에다가 전압이 얼마예요? 200에다가 전류가 얼마예요? 30이죠. 이렇게 구하면 피상전력이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그 피상전력이 1039입니다. 볼트 암페어죠. 이러한 피상전력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효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역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역률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니까요. 그래서 얼마요? 10392분의 유효전력은 두 전력계 지시치를 더해주는 거죠. 하나는 2.36, 하나는 5.95잖아요. 그러니까 2.36, 2360 더하기 5.95, 5950이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역률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역률이 얼마요? 0.8이라고 계산이 되죠. 이 문제 자체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시험에도 다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예제에서 이전력계법으로 전력을 측정했더니 한쪽의 지시가 다른 쪽 지시의 2배가 되죠. 2배. 800이었는데 1600이 됐다. 2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역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때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2배가 될 때 어떻게 해요? 2배의 루트에 W의 제곱 2W의 제곱이죠. 2배가 되니까 빼기 W 곱하기 2W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피상전력이 되겠죠. 그리고 유효전력은 W 더하기 W
EW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역률이 계산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물어봐요. 그래서 걔가 몇 프로가 되느냐. 그러면 W로 묶어내서, 그러니까 W가 귀찮다면 1을 넣고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역률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역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역률 물어보는 문제 있다고 그랬죠. 유효가 아니라 피상전력. 피상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결국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기본 피상전력의 공식에서 2배에다가 800의 제곱에 더하기 1600의 제곱에 빼기 800 곱하기 1600 이렇게 해서 얘를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요거를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냥 계산기 간단하게 누르면 돼요. 그럼 얘가 2771 이렇게 나오죠. 2771 피상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역률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행동 문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하는 y결선이고 y결선에 대해서 173.2 이렇게 선간전압이 주어졌죠. 그리고 선전류가 주어졌네요. 선전류가 이렇게 120도 늦었죠. 이때에 한 상의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y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주어졌으면 한 상을 구하려면 상전압과 상전류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y결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상까지 고려한다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면서 위상은 30도가 앞섭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 크면서 위상은 30도가 뒤집니다. 요거 위상 관계까지 고려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한 상의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하면 요 부분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임피던스는 한 상이죠. 상전류 다음에 상전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Y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거를 선간전압이니까 뭐로 나눠줘요? 루트 3으로 나눠주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0도니까 선간이 30도 앞서잖아요. 그러면 상은 30도 뒤지겠죠. 이게 돼야 돼요. 뒤지는 게 돼야 돼요. 그리고 전류는 위상이 똑같죠. 전류는 20에 위상이 120이죠. 전류는 위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압만 여기서 0도가 되어 있던 것이 30도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려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그냥 계산기 꼭꼭꼭 눌러보세요. 계산기 꼭꼭꼭 눌러보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5에 90이 되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계산도 되죠. 절대값은 나눠주고 각도는 빼주고 그러면 눈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는 선전류 물어봐요. 선간전압이 이만큼이면 당연히 상전압은 여기 얼마예요? 100이 걸리겠죠.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는 6 플러스 J의 8이네요. 즉 10이네요. 그림상에서 보니까 여기서도 각상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주어졌네요. 저항이 8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그림하고 반대가 돼 있네. 그림은 저항이 6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반대가 돼 있네. 그럼 뭐 우리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림이 반대가 돼 있으면 8, 저항이 8이고 리액턴스가 6이라고 해도 얘는 10이에요. 위상만 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똑같죠? 똑같고요. 이것은 얼마예요? 10분의 6의 제곱, 8의 제곱 루트 씌워준 거 10이니까요. 전압이 100이죠. 당연히 얼마예요? 10A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가 되겠죠. 10A.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공식 문제인데 눈에 보이나요? Y 계산할 때 선전류 구하래요. 그러면 선전류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루트 3배가 상전류보다 커져야 되겠죠? 루트 3배가 커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답을 3번 찍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러한
임피던스 3개가 한상이죠. 그래서 Z가 얼마예요? Z가 R 플러스 JX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압을 가했어요. 이거는 성간전압이죠. 그렇잖아요. 성간전압이죠. 그러니까 상전압으로 나타내려면 한상의 전압은 어떻게 돼요? VP는. 선간전압을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Y결선에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선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상전류나 선전류는 Y결선에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얼마예요? 2를 루트 3으로 나눠주고요. 임피던스는 뭐예요? R제곱에 X제곱 루트 씌워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자 분모에다 루트 3을 곱해주면 2만 남죠. 여기는 루트 3이 곱해지죠. 그러면 루트에다가 R제곱, X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루트 3을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만약에 전압이 여기에 있는 전압이 이 전압이 성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라면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이에요. 선간전압. 이것이 선간에 접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주어진 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문제는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V의 전압을 연결했다는 얘기는 상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델타니까. 그랬을 때 선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는 상전류를 구해서 루트 3배 하라는 얘기죠. 자, 한 상의 임피던스가 이만큼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상의 전압이 이만큼이 된 거죠.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델타 결선에선 요게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고 요거는 한 상의 임피던스이므로 전류, 상전류라고 하는 것은 한 상의 임피던스 10분의 한 상의 전압 200이니까 20A가 되겠죠. 따라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가 돼요?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20 루트 3이 되겠죠. 되나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는 델타 델타죠. 델타 델타면 역시 전압은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선전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델타에서는 상전류는 어떻게 돼요? 상전류. 상전류는 이 선전류 30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한 상의 임피던스를 물어봐요. 한 상의 임피던스 ZP는 당연히 VP를 IP로 나눠주면 되겠죠. 한 상에 대한 값들로 계산해주면 돼요.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VP나 VL이나 같을 거고요. IP는 IL이 30이 주어졌죠. 선전류가. 그러니까 30을 뭐로 나눠줘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가 한 상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한 상의 임피던스는 12.7 오음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선전류가 주어졌으면 상전류로 바꿔준 다음에 상에 대한 값을 대입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주어진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상전류입니다. 상전류가 4죠. 보면 그 상전류의 크기는 4입니다. 그렇다면 선전류는 얼마일까요? 가장 큰 것은 선전류 중 가장 큰 것은 4잖아요. 다 4가 되기 때문에 크면 어떻게 돼요? 루트 3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4루트 3이 얼마입니까? 4루트 3은 6.932 4루트 3이죠. 루트 3배만큼 커져야 되니까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밀만의 정리죠. 이러한 Y결선에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압, 이걸 중성점 전압이라고 부르죠. 요 전압 Vn을 구하는 것을 밀만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밀만의 정리를 생각하면 요거 요렇게 90도 틀면 밀만의 정리가 되죠. 결국 밀만의 정리를 기억하느냐는 겁니다. 밀만의 정리. 중성점 전위는 우리가 회로망 해석할 때에 이야기되었던 밀만의 정리가 중성점 전위를 구하는 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성간전압과 역률이 주어졌는데요. 전력이 10이래요. 소비전력. 삼상 소비전력이. 이때 선전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삼상 소비전력에 대한 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루트 3배 성간전압 선전율 코사인 세타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 전력을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니까요. 자, 전력이 얼마예요? 10kg죠. 10의 3승이에요. kg니까. kg는 10의 3승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루트 3배에다가 성간전압이 얼마입니까? 100V라고 주어졌어요. 역률이 얼마입니까? 0.6이라고 주어졌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전류가 나오는데요. 96.2A가 듭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 델타 Y 등가 변환이거든요. 3분의 1배가 됩니다. 3분의 1배. 즉 Y 결선의 전력이 델타 결선의 전력보다 얼마나 줄어든다? 3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델타 Y 등가입니다. 저항, 델타로 연결된 저항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되잖아요. 델타로 연결된 저항, 이렇게. 이게 델타 연결된 저항이잖아요. 이것을 Y로 등가를 하는 거죠. Y로. 1, 1, 1이면 등가란 얘기는 같은 합성 저항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등가를 하면 얼마가 돼요?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되는 거 아시죠? 등가란 얘기는 A점에서의 B점에서의 합성저항, A점에서의 B점에서의 합성저항, 다음 B점에서 C점에서의 합성저항, 다음 C점에서 A점의 합성저항, 이게 서로 같다는 것을 등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델타 Y 등가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에서 Y로 등가해주면 그 값의 크기가 3분의 1로 준다는 얘기죠. Y가 3분의 1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동일하게 같은 개념으로 3분의 1배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전력을 구해가지고 비교해보면 3분의 1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얘를 계산을 하고 싶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델타 결선에서의 전력을 계산해보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해요. R분의 한상의 저항, 한상의 전압 V제곱이죠? 3배가 델타입니다. 맞죠? 한상의 3배. Y결선에서에 대한 값을 구하면 R분의 V제곱이거든요. 근데 전압이 루트 3으로 되겠죠. R분의 V제곱. 요게 몇 배가 돼요? 3배가 되잖아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R분의 V제곱이죠. 결국은 얘하고 비교해보면 델타가 3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Y 부하의 각상의 임피던스가 3 플러스 A의 사이고 부하의 전류가 20A가 흐를 때 소비 전력을 구하라. 전류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소비 전력을 구하는 와트를 구하는 거니까 I 자승이 R 해서 3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 한 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부하의 전류입니다. 근데 델타인지 Y인지 봐야 되는데 Y니까 이 전류가 무슨 전류가 돼요? 상전류가 되기도 하고 선전류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3배 I 자승의 R이잖아요. IP의 자승의 R이죠. IP의 자승의 R이죠. 그러니까 IP가 얼마냐? 20A예요. 자승의 저항 R이 얼마냐? 3이죠. 그게 몇 배가 돼요? 3배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력입니다. 3600 나오죠. 간단하죠? 3600.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거는 한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지고요. Y 부하라고 그랬어요. 성간전압이 이만큼이면 상전압은 어떻게 돼요?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게 상전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유효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전력 구하는 방법 쉬워요. 어떻게 해요? 한상 R제곱에 X제곱에 V의 상전압의 제곱에 R의 3배, 한상의 3배다.
자, 그래서 20의 제곱에 x, 10의 제곱, 상전합, 제곱에 20이죠. 상전합은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거죠. 거기에 3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600. 1600이라고 하는 전력의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쉽죠? 기본을 충실하면, 기본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평형 3상입니다. 여기 선간이 200이죠. 선간이라고 그랬어요. 선전류라고 그랬죠. 무효전력이 주어졌습니다. 역률 구하래요. 역률 구하래요. 이거는 뭐 역률을 구하는 방법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전력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피상전력 구하세요. 피상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루트 3의 선간전압 선전류죠. 그러니까 루트 3의 선간전압이 200이고 선전류가 8.6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피상전력이에요. 2980. 그러면 이제 유효전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유효전력을 구하든지 무효율을 구하든지 하는 게 관계없는데 유효전력 구할 수가 있어요. 유효전력 P는 PA의 제곱에 마이너스 PR의 제곱을 어떻게 해줘요?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유효전력이 돼요.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보면 세타고요. P고 PR이고 PA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80의 제곱 빼기 1788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얘가 뭐가 돼요? 유효전력이 돼요. 유효전력. 유효전력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유효전력이 삼각형이 나오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삼각형 들어가고 피상전력은 우리가 2980 나왔죠?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삼각형은 구하셔야 돼요. 구해서 집어넣어 보면 0.6이 나와요. 또는 무효율을 구해가지고 무효율을 구해서 유효율, 역률로 환산해도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세타를 루트 씌워주는 값으로 해서 환산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회로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자,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부위계선이잖아요. 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삼성 최대 전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루트 3의 한 대 용량이죠? 요거로 루트 3배만큼 해주니까 얘가 되겠죠. 쉽죠? 그 다음 단상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에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한 대가 고장으로 V 결선도 있어요. 그때 고장 전 전력과 비율은 얼마일까요? 출력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용량이 30kV 변압기 2대를 V 결선했어요. 역률이 0.8이고 전력이 20kW에 삼성 평형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요. 한 대가 분담하는 피상 전력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한 대가 분담하는 피상 전력.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20kW의 역률이 0.8이면 피상 전력이 얼마일까요? 20을 0.8로 나눠줘야 피상 전력이 되겠죠? 한 대가 분담한다면 V결선으로 얘를 분담하잖아요. V결선으로 분담한다는 얘기는 루트 3의 P1이 이만큼 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대가 분담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요 20의 0.8로 나눠준 것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한 대가 분담하는 전력이 된다는 이야기죠. 개념이 잡히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14.4만큼 변압기 한 대가 분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V결선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요거는 이전력계법의 역률 구하는 거예요. 유효전력을 알면은 얘는 유효전력이 아니죠. 얘는 유효전력이 아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피상전력은 루트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면 우리가 공식 몰라도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뭐 구하라 그랬어요? 역률 구하라 그랬죠?
하나는 마이너스 301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이거는 자 넣으면 돼요. 하나가 1327이죠. 1327 하나가 301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배에 루트에 1327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01도 제곱이 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301의 제곱 더하기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W1 W2니까 거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면 더하기가 되죠. 그러니까 301 곱하기 1327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역률을 계산하면 0.34 역률이 나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전력계법에 대해서 역률을 구하라. 물론 이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유효전력 구하고요. 다음에 무효전력 구하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삼각형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피상전력 구해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해도 돼요. 공식을 모른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공식을 알면 지금처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는요. 델타 결선도 아니고 Y 결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회로의 역률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등가를 해야 돼요. 등가. 저항이 9니까 얘를 델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항이 이렇게 얘를 Y 연결로 바꿔주면요. 3분의 1이 돼요. 델타를 Y로 바꿔주면 저항은 얼마가 되죠? 3오음이 되는 거예요. 3오음. 이해되겠습니까? 델타와의 등가니까요. 따라서 저항을 델타 연결된 것을 Y 연결로 저항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Y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3이 되겠죠. 거기에 콘덴서가 4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겠죠. 요놈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겠죠. 요거 같이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콘덴서가 얼마가 4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3, 4가 무슨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병렬. 그럼 이거에 대한 역률을 구하래요. 역률. 병렬 연결회로 역률 구할 수 있죠? 쉬워요. 임피던스를 구해도 되고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그 각도를 코사인을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이니까 임피던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3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죠. 콘덴서니까 마이너스 J의 4에다가 3 마이너스 J의 4 이게 역률이에요. 역률 구하는 거예요. 임피던스거든요.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가 나오고 각도가 나오죠. 크기는 관계없어요. 각도는 얼마냐? 36.87이군요. 이렇게 나오죠. 36.87.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0.8이죠. 요걸 코사인 취하면 되잖아요. 각도를 구하면 돼요. 각도. 어려운 거 없어요. 각도를 구하면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델타에서 뭐로? Y로 등가 변환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대칭 N상 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칭 N상. 3상이 아니라 뭐예요? N상입니다. N상은요, 한 상의 전력의 N배입니다. 한 상의 전력의 N배. 그래서 N상 회로에 대해서는 기억할 때에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한 상의 전력이 N배가 되고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VL, VP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각도에 대한 관계도 있고요. 각도는 90도에서 상수분의 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게 각도가 돼요. 그리고 원래는 루트 3배였잖아요. 3상은. 근데 2 사인 상수분의 파이만큼 그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n 이퀄 3을 대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을 대입하면 루트 3의 VP가 나오고요. 각도는 얘가 얼마 나오냐면 30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n 이퀄 3을 대입하면. 그게 n상이야. 그래서
n상은 일반적으로 요거를 기억하고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사인 n분의 파이하고 90도 마이너스 n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n은 상수입니다. 여기서 n이 3상이다는 얘기죠. 3상이 되면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상차는 이걸 집어넣어 보세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가 위상차가 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대칭이라고 하면 회전자계가 타원이고요. 대칭이 만드는 회전자계는 원형입니다. 틀린 것은 이제 요게 틀렸는데요.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느냐? n배가 돼야 돼요. 한 상의 전력의 몇 배? n배. n배요. 그래서 1배가 아니라 n배입니다.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위상차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가 얘라는 거죠. 얘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육상이다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예요.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예요.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6분의 3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6분의 2파이죠.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예요? 얘는 90도 마이너스 얼마죠? 30도잖아요. 그러니까 60도가 위상차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자, 12상이다. 단자전압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2상이다. 상전압이 이만큼이면 VL, 상간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2 사인 180도 10이죠. 여기에 상전압이 10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요것이 12상에 대한 전압이 되는데 12상 오히려 성간전압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전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3상, 그 다음에 6상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6상이 되면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아지고요. 지금처럼 12상이 되면 오히려 성간전압이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3상 이상을 쓸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실용적으로. 뭐 다른 다펄스 이럴 때는 쓰이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전력계통에서는 3상을 쓰는 이유가 오히려 3상을 넘어가면 상수가 많아지면 성간전압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3상을 실제 전력계통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답이 71.77 요거죠. 51.76이죠. 그러니까 요거가 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고요. 6상입니다. 6상이면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2 사인 6분의 180 해보세요. 이건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대칭 다상교류에 의한 회전자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3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계는 원형이고요. 2상 교류는 회전자계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3상만 회전자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계는 타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되겠죠? 나머지 두 코일을 바꾸면 상순이 바뀌는 거 맞고요. 다음에 각속도는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비대칭 다상교류가 만드는 회전자계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비대칭이라면은 얘는 회전자계가 타원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칭일 때는 원형의 회전자계입니다. 자, 공간적으로 서로 n분의 2파이만큼의 각도를 두고 배치한 n개 코일, 이걸 n상교류라고 그래요. 이것이 대칭이라면 그 중심에 생기는 회전자계 모양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물어보죠. 당연히 대칭이라면 회전자계 모양은 원형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대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대칭이라면 그것은 타원형 회전자계가 될 겁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비대칭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칭좌표법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